결국에 우리나라는 22년에 경기 침체가 먼저 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결국에 우리는 미국 따라서 23년까지는 계속 그냥 따라가면서 올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물론 네. 제 생각에는 한 70%는 맞고 30%는 저랑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네. 안녕하세요. 당신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는 부익남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풀었던 돈을 회수하고 있느라 그 어느 때보다 사실 경제 변수도 많고 막 변화가 많이 느껴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갈피를 못 잡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방향 제시를 해줄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이 경제 읽어주는 남자. 저는 이제 부동산만 하는데 경제를 다 읽어주시는 분입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최근에 이제 긴축의 시대라는 이 책까지 거의 뭐 지금 한 달도 안 된 완전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책을 내신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를 이렇게. 네. 겸손하게. 네. 이 대형 채널에 나왔습니다. 아유입니다. 저도 한번 인사 한번 드릴까요? 그럼요. 네, 제 인사법이 또 있거든요. 네. 제 채널에서. 네. 자,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이렇게. 매번 이렇게 네. 좀 하는데 네. 안 하면 또 시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죠.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부익남. 네. 좋습니다. 사실 지금 한양대 겸임 교수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에서 이제 경제연구실장님도 맞습니다.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경제를 연구하고 이런 거를 계속 해오신 분이시죠. 그거 네. 맞죠. 정확히 이제 커리어를 소개를 드리면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국책연구기관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 지방 이전 하잖아요. 네. 국책기관들이. 네. 그때 이제 서울에 남아 있으려고 현대경제연구원으로 네. 도망 나왔고 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있다가 이제 좀 글로벌 연구기관으로 가고 싶어서 네. 삼성 KPMG 경제연구원에서 이제 거시경제실장을 하다가 네. 지금은 한국경제산업연구원에 네.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어떤 커리어 자체가 경제를 계속 연구하고 계속 지켜보시고 변화를 또 보신 것 같은데 그동안의 어떤 봐왔던 변화를 좀 반영해서 앞으로 미래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질문 드리는 게 사실 지금 책 제목도 긴축의 시대긴 한데 맞아요. 지금 뭐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줄이고 뭐 이렇게 쪼이고 뭔가 좀 이렇게 점점 축소시키고 이런 시대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뭘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일단 이 긴축이라는 단어 정말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매년 이렇게 경제전망서를 발간하는 경제전망의 저자로 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작년에도 22년 이 한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 경제 이것을 이름을 불렀는데 그 이름이 긴축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긴축이냐 우리 보고 이제 아껴 쓰라는 것이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아껴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긴축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앙은행의 긴축이라는 거죠. 중앙은행의 긴축. 그래서 우리 부익남 채널을 통해서 아마도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재테크 혹은 자산관리 이것의 기본적인 컨셉은 우리의 소득의 일부를 자산과 바꾸는 것. 소득을 자산으로 바꾸는 거. 소득을 자산과 바꾸는 거. 혹은 자산을 또 다른 자산으로 바꾸는 거. 뭐 그게 재테크 아니겠습니까? 정리를 한다면. 근데 나의 소득을 앞으로 올라갈 자산과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부동산 전망 관심 있고 주식 전망 관심 있고 요즘 뭐 가상자산 전망 관심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바로 돈의 가치의 전망입니다. 금리 전망이죠. 돈의 가치 전망. 금리는 곧 돈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행보를 보일까 이것을 판단하면 좋겠고요. 초장부터 요 얘기하면 굉장한 악플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우리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기간까지도 국토교통부 자문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저도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지적은 정치적인 지적이 아닙니다. 그건 전 정부든 현 정부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오해하는 순간 이 모든 얘기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좀 약간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기간에 부동산 매매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그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 영끌에서 투자하라. 아주 좋은 전략이었던 거예요. 저도 역시 20년에는 영끌에서 집 사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2019년에 썼던 20년 전망에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정부 기관 혹은 정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아닙니다. 그건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부동산 매매 가격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텐데 그 변수 중에 하나가 물론 정책도 있겠죠. 근데 이 정책이 여전히 이 규제를 도입하고 매매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정책 행보가 있었는데 사실 이 부동산 매매 가격이 상승한 것은 금리 때문이라는 거죠. 금리 때문에. 글로벌 경제부터 보시면 재밌는데요. 2020년 팬데믹 위기 맞이하면서 세계적으로 제로금리를 도입했죠. 유동성을 뭐 이토록 많이 공급한 적이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1,200억 달러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만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집값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심지어 OECD 회원국 기준으로 했을 때요. 우리나라보다 집값 더 많이 오른 나라가 더 많아요. 그럼 그 나라들은 도대체 얼마나 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코로나19 이전 2019년 말 12월 그 기점과 지금까지 그러니까 6월 말 기점까지 그 상승률을 계산해 보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45% 정도. 45%. 예. 전국적으로 45%. 전국 평균 매매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올랐네요. 우리나라는 대략 한 20% 정도 올랐습니다. 18에서 20%. 그러니까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미국도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오른 나라가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 OECD 회원국 중에 중간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도 부동산 정책 탓할 것이냐 이거죠. 우리가 진단을 잘못 내리면 처방도 잘못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 가격이나 주가나 가상자산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자산 시장이 일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치솟았죠. 이것은 다른 말로 금리가 이토록 떨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산 가치가 폭등했던 거고요. 이걸 다른 식으로 해석해 보자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돈의 이동이 시작된 거죠. 돈이 현금을 보유했던 현금성 자산에서 여러분 다 개미 뭐 개인 뭐 동학개미 운동 뭐 이런 거. 서학개미. 그렇죠. 그게 자산 시장으로 대거 돈이 이동했다는 뜻이에요.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들이 돈이 그렇게 이동한 거예요. 자산 시장으로. 여러분들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21년 내내 계속 등장했던 키워드가 뭡니까? 자산 버블. 그러니까 자산 버블이라는 단어를 왜 지금은 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산 버블은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하고 싶어요. 풍선이 있거든요. 풍선을 제가 붑니다. 그럼 뚱뚱해지죠. 그러나 이 풍선 본연의 가치는 변화가 없어요. 고무의 함량이나 고무의 무게는. 다만 얘가 부피가 커졌을 뿐이에요. 뭐 공기의 무게를 제로라고 해놓고 가정해놓고.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 20년은 어떻게 보면 이 버블, 이게 풍선이 부러져 이러는 느낌이고요. 22년에는 다시 돈의 가치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이게 꺼지는 거죠. 지금 22년에 일어나는 1년에 자산시장, 가상자산시장, 또 역시 부동산 포함해서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서 같은 방향으로 하방 압력을 받잖아요. 물론 그 시점이 다르고 정도가 다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금리의 향방인 거죠. 근데 지금 금리의 향방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좀 명확한 상황인 거 아닌가요? 막 계속 올리고 있는 거는 뭐 오늘도 막 올리고 있고, 맞습니다. 뭐 앞으로 다음 달에 또 올린다고 하고 뭐 내린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제가 지금 화장이 되어 있는데 막 그 YTN에 출연해서 그런 종류의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근데 댓글 당기는 걸 좀 보잖아요. 근데 금리 더 올린다는 거야?라고 반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경제, 부동산 이런 것을 스터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금리 언제까지 올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아직까지도 금리 다 올린 걸로 생각하시거나 금리 향방을 가늠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전히 금리 인상 행보도 그 속도도 터미널 레이시라고 하죠. 그 금리의 고점도 그 모든 것도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그 금리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느냐? 물가예요. 그러니까 고물가 기조를 잡기 위한 행보가 집중되는 과정에서 금리가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이다, 언제까지 계속 인상할 것이다 라는 것은 생각 못할 수 있고요. 어쩌면
가장 긍정적으로만 생각한다면 22년 7, 8, 9월 중에 네. 이 물가 상승률의 고점을 기록하고 만약에 피크아웃 된다면 네. 금리 인상 행보가 종전보다 훨씬 완화될 수 있습니다. 올리긴 올리는데 지금처럼 막 많이 올리는 느낌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물가에 달려 있다. 네. 예, 물가 실적치를 그래서 그렇도록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궁금한 거는 물가가 왜 오르냐 이거죠. 네. 우선 기본적으로 몇 개월 전만 해도 뭐 일시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다가 맞아요. 이제는 뭐 그런 얘기 쏙 들어가고 맞습니다. 뭐 물가가 이제 뭐 어디까지 가냐 막 이런 얘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왜 올라가는 겁니까? 네. 이게? 역시 근본적으로 물가가 왜 오르는지를 판단하면 좋겠는데 지금 일련의 이 물가 상승세는 네. 사실 2021년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년부터. 네. 물론 20년부터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네. 첫 번째는 유동성의 힘이죠. 돈을 많이 풀었다. 예, 그것도 큰 힘이죠. 네. 그러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줬고요. 근데 긴축 행보가 단행되니까 이것은 물가 상승 압력을 이제 떨어뜨리는 그런 영향을 줄 겁니다. 네. 근데 근본적인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그 물가 상승세는 기본적으로 공급망 병목 현상이에요.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된다. 그렇죠. 공급이 원활하게. 그러니까 공장이 안 돌아간다 이렇게 안 생각하면 돌아갑니다. 되는 거죠. 실제 왜 안 돌아가는 거죠? 왜 안 돌아가느냐면 그 배경이 첫 번째는 제가 22년 전망서의 첫 번째 키워드가 불균형 회복이었거든요. 불균형 회복. 이거 잠깐 설명드리면 네네네. 20년은 이름하여 코로나19가 가장 큰 변수였죠. 그리고 21년은 백신이 가장 중요한 변수였어요. 백신 보급 정도. 그리고 22년의 변수는 전쟁인 것 같아요. 전쟁의 발생, 그 전쟁의 종식, 격화 혹은 완화. 이게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변수인 거죠. 근데 20년에 코로나19가 확산되다가 21년부터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재밌게도 백신의 보급 속도가 달랐습니다. 선진국은 백신을 먼저 보급하고 위드 코로나를 먼저 선언하고 그랬었죠. 먼저 회복되는 경로를 가져가는데 그런데 개도국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요. 백신 접종률이 뭐 예를 들어서 50%가 안 되는 그런 나라가 50여 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백신 접종의 속도가 달랐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뚜렷하게 회복되는데 개도국들은 전혀 그러지 못하는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 이전부터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선진국들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 글로벌 밸류체인 상에서 선진국의 수요에 충족을 시켜주는 공급망 어떻게 보면 원자재나 부품을 제공하는 이 신흥국들은 여전히 탄광이 셧다운돼요. 뭐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뭘 해야 되는데 채굴을 해야 되는데 거기 그 인부들이 백신을 안 맞아서 그렇죠. 그냥 집에서 쉬고 있고. 그리고 탄광이 셧다운돼. 공장이 셧다운되고 농장도 셧다운되니까 밀 공급이나 옥수수 공급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원자재 공급망 병목 현상을 만들었어요. 그게 21년부터 있었다. 21년에 굉장히 두드러지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공급망 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였는데 그게 요즘 일어나고 있는 예를 들면 건설사들은 뭐 철강 스크랩을 못 구해서 공사가 준다는데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기업들도 공장 가동률이 자꾸 줄어들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공급망 병목 현상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거야. 원자재 지금 몸을 구성하는 70%가 물이죠. 근데 우리가 지니고 있는 물건의 70%가 또 원유입니다. 원유로 섬유를 만들고 원유로 이런 거 다 만드는 거예요. 하긴 그렇죠. 그렇죠. 뭐 플라스틱도. 그러니까 이제 원유를 비롯한 비철금속, 구리, 알루미늄 이런 공급망 병목 현상이 계속 제기되다 보니까 역시 밀, 콩, 옥수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원자재거든요. 원자재의 바스켓이 에너지 원자재, 원유나 천연가스, 그리고 철, 비철금속, 광물 원자재. 그리고 세 번째가 식료품 원자재인데 그래서 제가 22년 전망에 구리 사시라고 구리 선물 ETF에 투자하시라고 그렇게 강조했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공급망 병목 현상.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그 궁극적인 변수에 투자를 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 현상을 야기했었는데 이렇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장기화될지 몰랐는데 근데 장기화되다가 중요한 게 러시아 전쟁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엎친 데 덮친 거네요. 기름 불로. 기름을 그냥 부어. 기름 부은 거예요. 그러다가
소위 이 원유나 우리 많이들 원유만 생각하시는데 밀, 옥수수는요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가 더 많이 공급해요. 뭐 세계 최대 곡창지대. 세계 최대 곡창지대답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미국이 제가 그 한 되게 재밌는 사파를 봤는데 이코노미스트의 표지에 실린 그 사파를 봤는데 미국이 이 도깨비 방망이로 이게 이코노믹 생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경제 제재를 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에너지 위기로 전개되고 그럼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 농산물 가격도 치솟아요. 또 올라가겠죠. 그게 식료품 전쟁을 일으키고 그게 인플레이션을 야기해서 나를 또 때리는 이런 사파를 본 적 있어요. 오늘 내가 아침에. 이렇게 때렸는데 뒤통수를 내가 이게 도미노처럼 때리다가 인플레이션이 나를 때리는 거예요. 그럼 미국 경기는 23년에 말 그대로 본격적인 침체가 옵니다. 그런 일련의 현상들인 거죠. 그런 현상들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왜 왔습니까?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왔고 그게 더 촉발된 게 그 계기가 바로 러시아 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해결이 돼야 뭐 금리를 뭐 안 올리든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피크를 찍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그러면 이거는 또 불확실한 상황으로 계속 가는 건가요?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제가 이렇게 오는 길에 우리 MBC 전준홍 기자님 잠깐 이름 좀 팔겠습니다. 갑자기 이름 나왔다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전 기자님이 비슷한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그러면 금리 인상한다고 빅스텝 한다고 또 자이언트 혹은 울트라 한다고 그러면 탱크를 멈추느냐 전쟁을 멈추느냐 그러니까요. 공급망 병목 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근데 왜 금리 인상하느냐 자 중요한 것은 금리를 인상했을 때 벌어지는 여러분 경제학적인 시나리오를 그리시면 자명해집니다. 첫 번째, 금리를 인상하면 돈의 가치가 강해지죠. 심지어는 은행들이 금리 인상기에 특판 상품을 내걸어요. 은행에 저축하라고. 그 돈의 이동이 있으니까 기왕이면 우리 은행으로 돈을 넣으세요. 이런 기조예요. 그러니까 예금이 늘어날 수 있다. 예금 저축이 들어요. 저축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한다면 현재 소비를 줄인다는 뜻이죠. 그죠? 저축을 나의 소득의 절대적인 비중을 저축한다. 그러면 소비 여력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소비가 줄죠. 첫 번째. 두 번째 중요한 게 대출 심리를 자극해요. 그 대출 받기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대출을 어렵게 만드는. 대출의 이 경제적인 정의는 현재 소비를 늘린다는 뜻이잖아요. 미래 소비를 줄이고 현재 소비를 늘린다. 미래 걸 가져오는 거니까. 그렇죠. 대출의 개념이. 그러니까 현재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대출을 늘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경로가 대출을 갚게 만들어요.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니까 빨리 갚는 게 최고의 재테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이 이자 갚는 것도 나의 소득의 절대적인 비중을 이자 상환하는 데 쓰니까 결과적으로 소비 여력이 주니까 소비가 위축됩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되면 여기서 멈추냐 그게 아니라 기업들은 소비 위축이 될 거다라고 진단하고 어떻게 합니까? 투자를 줄여요. 신규 투자, 신규 사업을 안 한다든가 생산 설비를 줄인다든가 그렇게 액션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많은 기업들이 경영 전략 꾀하는데 제조기업들이 이미 그런 것을 반영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소비와 투자를 더하는 게 내수죠. 내수가 위축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수요가 그거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높아지는 거라는 거는 사실 수요가 높은데 공급이 딸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그냥 공급이 늘어날 수는 없으니까 수요 자체를 죽여가지고 이게 맞추겠다. 정확하시고요. 이게 바로 이름하여 금리의 역습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해서 물가를 잡으면 뭐 합니까? 경기가 침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항상 여러분께 권장해 드리는 제안이 뭐냐면 나를 FOMC 위원으로 가정하라. 나를 한국은행 총재 혹은 금통위 위원으로 가정하라. 그렇게 가정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지금 금통위 위원들이 오늘 아침에 빅스텝 행보를 역사상 처음으로 했잖아요.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오전에 0.5를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빅스텝 행보를 한 게 그 금통위 위원들이 그냥 한 가지 지표만 보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정보를 하는데 선택지가 있다. 그러면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죠. 다 안 좋은데 그중에 덜 안 좋은 걸 선택하는 과정.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어쨌든 물가를 잡아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네. 대신 그것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일단 어쩔 수 없이 용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경기 침체라는 거는 어찌됐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도 좀 덜 돌고 그렇습니다. 투자도 안 하고 하면은 이제 수요를 어쨌든 줄이겠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힘들어지는. 근데 그거보다 물가가 더 중요하다. 지금 라고 판단하는 거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가를 용인할 수는 없다. 너무 과도하니까. 너무 높은 물가도 안 되고 너무 낮은 물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 물가 안정인데 물가 안정을 위해서 통화 정책이라는 수단을 가동하는 거죠. 정책의 목표와 정책의 수단, 정책 수단이라고 하죠. 이것을 이 고리를 좀 생각하시면 좋은데 잠깐 먼저 역사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부익남님이 태어나기 전 일이니까 1979년 8월에 볼커라는 연준 의장, 지금 요즘 굉장히 많이 회자됐죠. 그 연준 의장이 취임을 하면서 이 석유 파동, 오일 쇼크가 계속 있었는데 이 볼커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연준이 어떻게 했냐면 경기 침체와 물가 급등이 같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대응했냐면 경기를 방어하자. 경기를 진작시키면 나머지가 해결된다. 하면서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가동한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더 폭발하잖아요. 더 투자하고 싶잖아요. 부동산 사고 싶잖아요. 거꾸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가도 안 잡히고 경기도 침체되는 거예요. 양극화는 더 벌어지고요. 도저히 안 된다. 볼커가 등장하면서 일단 물가를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그 당시 20%까지 올랐어요. 20%까지 한 번에 올렸다고. 한 번은 아니고요. 여러 번에 축축 올렸는데 올리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한 번은요, 여러분 놀라실 텐데 4%포인트를 올린 적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에 4%. 한 번에 4%포인트. 그때 저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볼커 의장, 전 의장께서 총을 들고 다니셨어요. 왜냐하면 이 투자자들한테 공격받을까 봐. 실제 공격이 왔었어요. 그 우리로 치면 LS 농기계 있죠. 트랙터. 트랙터 몰고 얘네 볼커 무너뜨리겠다. 그러면서 잠도 무서워서 실제 총을 들고 주무셨어요. 그 정도로 일단은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다라고 판단했어요. 실제 물가는 조금 있다가 잡힙니다. 물가가 떨어지죠. 대신 물가가 떨어지면 뭐가 치솟습니까? 실업률이 치솟아요. 엄청나게 올라갔을 것 같은데. 실업률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역사상 최고치로 또 실업률이 올라갔어요. 수요를 잡는다는 것 자체는 가장 좋은 건 실직이잖아요. 실직을 해버리면 돈을 못 쓰니까. 정확하십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감당할 정도로 물가를 잡아야 된다. 물가를 먼저 잡았고요. 물가를 못 잡으면은 어떤 문제가? 그러면 연준의 실패죠. 물가를 못 잡으면은 이제 물건 값어치가 비싸지니까, 예를 들어 야채도 비싸지고 다 비싸지니까 임금을 못 올리면은 또 그거대로 또 힘들어지는 거네요. 그거 정확하십니다. 물가를 지금 안 잡으면요. 그 소위 이것을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러분, 그러니까 저의 전망이 아니라 여러분 대중들이, 그러니까 비경제 전문가분들이 보통 서민이나 대중들이 생각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기대예요. 앞으로 1년 동안 물가가 오를 것 같아.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가 막 계속. 오르는 거밖에 몰라요. 그러면 오를 것 같아라는 그 기대감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인데 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5월 달 3.3%를 찍으면서 근래 역사에서 최고점을 찍었는데 근데 그게 또 한 번 올랐어요. 6월 달에 3.9입니다. 이게 근래 역사상 이런 숫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다 지금 물건 값이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쉽게 말해서 자영업자가 이 메뉴판 가격을 정하잖아요. 근데 채소 가격은 어제 오늘 계속 바뀌죠. 근데 이것을 매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손님 달아날까 봐. 그러면 오를 것을 감안해서 자기의 기대를 담아서 적정한 가격을 설정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뉴판 가격에 혹은 그게 소비자 물가인데 그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직. 그러니까 가격은 못 올렸는데 원자재는 비싸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가격 올리면 손님이 안 올 것 같아. 그러자니 안 올리면 나는 내가 죽어. 내가 죽고. 내가 죽는 상황. 그러니까 안 좋은 것 중에 고르는 거라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메뉴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올리는 과정인 거죠. 네네. 그런 과정이 인플레이션 현상인 건데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신의 기대가 가격에 반영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좋은 지적하셨죠. 네. 임금 협상 과정도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회사가 있고 못 올려줄 수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럼 못 올려주는 회사로부터 떠나죠. 뭐 이직하고 이직하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고용 네. 여러분 일자리난이 아니라 지금은 인력난이에요. 인력난. 인력 구하기가 힘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맞춰줘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22년 지금의 경제는 그렇습니다. 네. 다음 경제는 달라집니다. 근데 이런 국면에서 소위 적어도 임금 협상이라는 게 노사 간에 네. 임금 협상 과정에서 물가 상승률만큼은 반영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겠죠. 그런 식으로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밑돌거든요. 밑도는 기간이 오래됐습니다. 벌써. 네. 그러니까 임금도 반영하라는 액션이죠. 네. 근데 물론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소득이 늘어나는 거지만 네. 중요한 것은 기업 입장에선 그것은 비용이 늘어나는 비용이 거예요. 늘어나고. 비용 상승분만큼을 나름의 가격에 반영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액션들이 나타나 보니까 네. 우리의 실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인플레이션율을 자극한다라는 게 표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놔두면 잡을 수 없으니까 네. 일단 계속 악순환이 생기니까. 악순환이 생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게 좀 영어로는 스파이럴이라고 합니다. 네. 소용돌이라고 합니다. 네. 인플레이션 스파이럴 혹은 디플레이션 스파이럴 한번 네.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고요. 네. 반대로 헤어나지 못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잃어버린 40년. 네. 그게 저물가의 역습이에요. 그러면 임금도 줄이고 다 줄입니다. 네. 모든 게 떨어지는. 그럼 잃어버린 40년 이런 국면이라는 거죠. 네.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물가부터 잡아야 된다는 과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을 차고서라도 20%씩 올리는 거예요. 최대. 네.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은 인기 없는 정책이에요. 그러겠죠. 맞죠? 네네. 보통 대중들은 너무나 싫어합니다. 은행들은 좋아하죠. 은행은 좋아하겠다. 네, 수익률이 좋아지니까 네네. 은행으로 돈이 쏠리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일이지만 네.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인기 없는 정책을 이렇게 단행하니까 네. 20%까지 올렸으니까 네. 총을 차고 죽으셨어요. 네. 뭐 실업률은 막 폭등할 거고 하는데 그래도 결국에 소비가 잡히면서 물가도 같이 그렇습니다. 낮아지면 그리고 그 이후에 경기를 잡겠다라는 거예요. 네, 물가를 먼저 잡고 경기를 그 이후에 잡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피해가 있지만 그거는 네. 이제 회복을 시키겠다 그 뒤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용돌이에서 우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가의 소용돌이에서 나와야 되고요. 그런 역사에 비추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지금 22년 하반기 미국 경제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면 물가를 먼저 잡고 그러면 경기 침체를 용인하겠네. 네. 그럼 경기 침체 국면이 옵니다. 23년에. 우리나라는 하반기에 이미 왔고요. 지금 온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미 왔어요? 우리는 온 겁니다. 우리는 왔고 미국은 23년에 옵니다. 네. 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런 판단 하에 일단 그러면 23년에 물가가 잡히겠네. 네. 되겠죠. 네. 되게 재밌는 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그 지표들은 상승 하락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네. 부동산 매매 가격도 그렇죠. 상승 하락. 근데 기준금리는 인상 인하라고 표현을 쓰죠. 네. 그게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금통위 위원들이 네. 결정하는 거니까 인상 인하라고 하는 건데 네. 근데 인상하는 것이 행보가 이어지다가 어느 지점에 멈추는 데가 있어요. 네. 그것은 지난 코로나19 이후에도 그랬고 제로금리가 계속 멈추죠. 네네. 그리고 한번 올려놓고 한번 멈추죠. 네. 고점을 형성하거나 저점을 형성하는 구간이 있어요. 네네. 그때는 여러분들의 해석은 이제 금리 인하할 일만 남았다 이거죠. 지금으로선 시나리오를 금리 인상을 다 했다. 네. 고점을 형성했다. 네네. 그럼 그때부터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 그 지점부터는 이제 경기 진작을 위해서 또 완화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완화적 통화 정책을 단행해야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지고 침체된 경기를 이제 살려야 되니까 물가 그렇죠. 잡았으니까 이제 또 살리면 또 다시 네. 약간 옛날처럼 또 완화의 분위기가 또 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경제가 계속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내면서도 말씀드렸던 게 네. 부디 일희일비하지 마십시다.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대를 규명했으면 좋겠다. 22년을 규명하고 22년 네. 하반기를 규명하고 이런 국면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네. 이런 국면에 걸맞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제안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결국에
우리나라는 22년에 경기 침체가 먼저 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금리를 또 미국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침체가 오니까 우리는 금리를 낮춰야 되는 건데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결국엔 우리는 미국 따라서 23년까지는 계속 그냥 따라가면서 올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물론 네. 제 생각에는 한 70%는 맞고 30%는 저랑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네. 물론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다른 나라 보면서 하는 건 아니죠. 네. 적어도 미국만큼은 자국만 볼 거예요. 그러겠죠. 그렇죠. 뭐. 자국만 보고 금리 네. 인상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라는 관점에서는 어쨌든 대외 거래라든가 네. 환율이라든가 또 이 외환 위기 가능성, 네. 외환 건전성이라 하죠. 네. 그런 것들 다 진단하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미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봐야 될 변수들이 몇 가지 있는데 네. 제가 그걸 좀 한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미국은요. 일단 22년 경기라는 토끼는 잡은 상태예요. 아. 이 두 마리 토끼가 있는데 네. 부익남 찍혀 있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네. 네. 근데 이 물은 이미 들고 있어요. 경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물가가 저만큼 도망갑니다. 네. 그럼 물가를 잡기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네. 미국은. 그러니까 경기는 좋다는 건가요? 좋습니다. 아, 경기는 좋고 물가만 잡으면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까먹는 과정이에요. 네. 까먹는 과정이지만 네. 그만큼 많이 벌어놓은 게 있어요. 22년 연중의 경제가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전망하기를 1.7% 성장률로 전망하니까 1.7%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조금 밑도는 정도? 그 정도면 미국 경제 치고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실업률 얘기를 계속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지금 되게 낮다. 그러니까 네. 지금 경기 좋다. 네. 그러니까 물가만 잡으면 된다. 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미국 실업률 3.6%면 완전 고용이에요. 아. 저도 이 통신원 네. 들하고 이제 소통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전화해 보면 간판에 뭐가 걸리면 다 하이어링, 우리 채용한다. 인력이 아직도 부족해요. 그만큼 미국 경제가 많이 회복된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이걸 이미 잡은 상태니까 네. 경기를 잡았으니까 경기는 좋으니까 물가만 잡자고 뛰어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네. 다만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네. 경기를 못 잡았어요. 네. 둘이 다른 방향에 있어요. 경기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 토끼를 지금 못 잡은 상태. 네. 그럼 이 토끼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경기가 더 안 좋아지잖아요. 더 안 좋아지더라도 물가가 우선이라. 우선 얘부터 잡아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안 좋은 것 중에 덜 나쁜 걸 다 안 좋다니까. 네. 안 좋은 것 중에 덜 안 좋은 걸 고르는 아. 거예요. 웃으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 심각한 상황.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것을 그냥 지켜보면서도 더 앞에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22년 하반기 이미 한국 경제는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올해 성장률이 2%를 방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지금까지는 2.5%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상반기는 나름 버텼거든요. 본격적으로 금리 역습은 하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네. 그래서 한국은 이름하여 스태그플레이션. 네. 그러니까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같이 만난 경제. 네. 미국 입장에서 다행히 네.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경기는 일단 잡은 상태니까 물가만 잡자. 네.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 인플레이션 현상인 거예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을 잡으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닌 거죠. 23년은 네.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스태그는 아닙니다. 지금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의 경제가 별로 안 좋을 거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예를 들어 뭐 제가 미국 투자자면 예. 한국에 있는 돈 그냥 빼겠어요. 이렇게 미국으로 가지고 가고 네. 굳이 한국의 어떤 기대감이 좀 낮아질 것 같은데. 역시 부익남입니다. 네? 역시 부익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돈의 심리를 이해한다. 그러니까 돈이 심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돈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지금 금리 역전 현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궁금증 많이 갖고 계시면 금리 역전 있습니다. 7월 달에 금리 역전 거의 정해진 미래예요. 정해져 있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더 높다. 높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근데 그거가 뭐 엄청난 뭐 퍼펙트 스톰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2018년, 19년
코로나19 위기 이전 네. 이미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았습니다. 네. 그때 외환위기 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었다. 반드시 역전과 함께 외환위기 온다. 그럼 역전을 용인하지 않겠죠. 우리 금통위 위원들도. 그러나 역전을 용인하자라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은 용인하는 정도밖에 안 올렸다. 0.5면. 그렇죠. 용인하는 겁니다. 지켜보겠다. 외환위기까지는 외환위기까지는 아니다. 좀 아프지만. 예, 그래서 아까 돈의 심리를 말씀드린 게 그럼 어쨌든 역전 현상 그 자체가 외국인 자금 유출을 바로 만드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역전 현상이 있을 거라고 이미 몇 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예상했던 일이라는 거죠. 역전 현상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상 행보가 더 빠를 것이라고 예상했던 거예요. 그럼 예상한 투자자들이 돈을 미리부터 뺀 거죠. 미리 뺐다. 그러니까 계속 21년 중반부터 한국으로부터 주식을 다 빼고 있는데 그걸 다 받아준 게 누구예요? 개인 투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대로 제가 죄송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담아라 하는데 그 말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담아라 하는 게 맞는 걸까? 이게 저점일까? 그럼 10만 전자가 5만 전자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담아라라고 하셨던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주식 차트에서 삼성전자 가격이 왜 떨어졌는지 말해줍니까? 말 안 해줘요. 그러니까 주가 결과만 보여줘요. 근데 이 경로상에서 안타깝게 삼성전자 가격이 떨어지는 이 동안 계속 역대 실적만 발표했어요. 역대 최고 매출, 실적은 좋았잖아요. 영업이, 미래 가치도 계속 청사진을 제시했어요. TSMC를 압도하는 뭐 3나노 반도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왜 떨어졌을까? 삼성전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동산 매매 가격이 문재인 정권 기간 동안 올랐다는 것은 정책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죠. 정책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책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정치적으로 제가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 탓을 돌리면 거시경제를 못 봐. 이게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 못해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해서 지금 잡은 겁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니죠. 정책 탓을 다 하시면 안 돼요. 정책도 영향이 있지만 정책의 영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거고요. 이 주가도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10만 전자 바라봤는지. 그때 거시경제권을 보셔야죠. 빅컷으로 금리 인하했잖아요. 빅스텝이 아니라 빅컷으로 인하하고 제로금리로 만들고 유동성 잔치하고 헬리콥터 머니 자산 버블. 그때 뭐 실적 안 좋아도 그냥 막 올라가고. 그리고 삼성전자만 잘했느냐. 다른 주식도 다 오른 거예요. 다 올랐죠. 그리고 지금 5만 전자로 떨어지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우리나라도 역사상 처음 빅스텝. 그러니까 이 자산 가치의 하락은 결국 삼성전자 탓이 아니라 매크로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특히 금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향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신다면 여러분 투자에서 결정할 때 그러니까 주식 종목을 보시기 이전에 주식 시장이라는 것을 다른 시장과 비교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외국인들은 나가고 그 나가면서 주는 물량을 우리 한국 개인들이 받았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가 그 사실입니다. 외국인 자금의 순유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지금도 순유출이 있다고 하면 결국에 아까 말한 대로 삼성전자가 잘해도 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 판돈 자체가 작아진 거니까. 그렇죠. 근데 돌아올 일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이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 주셨고요. 여러분 이 돈의 이동을 생각해 보시면 많은 답이 나오는데 이 돈의 이동은 심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전망을 하는 거예요. 먼저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가장 역사적으로 저는 충격적이었던 게 20년 4월이었던 것 같아요.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 37달러를 찍었었죠. 그때 드럼통으로 막 아무도 안 가져가서 뭐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고 막 그런 기사가 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이 마이너스 37달러는 이 숫자는 선물 시장에서 결정된 거죠. 결국 원유에 투자했던 자금이 급격히 그 나가는 과정에서 그 가격이 형성됐을 거예요. 근데 실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팬데믹 위기 오니까
뭐 공장도 그렇죠. 줄고 뭐 차도 안 타고 여행도 안 가고. 그러니까 네. 원유 수요 줄 것 같아라는 그 심리를 판단해서 네.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에서 원유에 투자했던 선물 시장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돈을 회수하면서 네. 마이너스 30달러를 경험한 거죠. 네. 기록한 거죠. 네. 이 심리라는 거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죠. 네. 국제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네. 역시 선물 시장에서. 네. 그럼 이때 이미 미국에서 네. 경제 제재를 가한 적이 없어요, 아직. 그리고 EU 같은 경우도 경제 제재를 의회에서 승인한 게 한참 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실물 경제에서 이런 일이 있겠다. 원유 수요 혹은 뭐 천연가스 수요 이런 것이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네. 것을 판단하고 돈을 먼저 뺀 거죠, 선물 시장에서. 마찬가지라는 거, 주식 시장도. 네.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부터 현금성 자산으로 돈을 옮겨놨는데 옮기고 있는 행보인 건데 그걸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받아왔던 거죠. 근데 다시 돌아올 일이 없느냐? 네. 있죠. 언제 돌아오는 겁니까? 그럼 반대 상황이어야 되는 건가요? 반대의 상황인 거죠. 반대의 상황은 바로 이제 환율을 그렇게 주목해야 될 텐데요. 환율뿐만 아니라 지금 어쨌든 금리 떨어지고 환율 떨어질 때는 이게 완화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금리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는 건 긴축의 시대인 거예요. 특히 환율 상승 혹은 달러 가치의 강세 네. 이게 맞물린 긴축의 시대는 특별히 네. 외국인 자금 유출이 더 거센 거죠. 그게 맞물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자본들이 미리미리 빼고 있으니까 네. 결국에 달러가 부족하니까 네. 달러 가격이 막 지금 비싸지면서 한국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네. 이 상황에서는 반대로 환율이 내려가는 거가 뭐 나와야지 뭐 다시 들어온다라고 보는 건가요? 너무 좋은 네. 접근이십니다. 네. 지금 부인남 대표님께서 네. 말씀 주신 그것도 있지만 역시 긴축의 속도입니다. 미국만큼 긴축 속도를 단행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우리도 네. 빅스텝 했지만 우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그렇죠. 네. 경기도 안 좋고 또 물가 상승 압력도 레벨이 다릅니다. 하긴 우리가 좀 덜 올랐죠. 덜 올랐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6%잖아요. 네. 미국은 지금 아마 조금 이따 발표되겠지만 시장의 기대는 8.8%잖아요. 그것도 엄청 높은 거잖아요. 이것도 비교하면 네. 절대적으로도 높지만 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상대적인 물가 상승률. 상대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마다 적정 물가라는 게 있는데 적정 물가 상승률 자체가 네. 선진국일수록 낮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8.8, 8.6은 우리나라 치면 한 12, 3% 막 이런. 예. 예를 들면 중국의 정적 물가가 한 3.5.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 4, 뭐 이렇습니다. 네네. 원래 신흥국들이 고성장, 고물가, 고금리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처럼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인 나라 이런 대국에서 8.6% 또 다른 의미라는 거죠. 네. 예, 이해가시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인플레이션 현상을 잡기 위한 엄청난 행보가 네. 있고 경기는 나름 22년까지 괜찮으니까 그런 행보를 보이고 긴축 행보가 다르죠. 근데 네. 금리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금리가 돈의 가치라고 돈의 했죠. 가치. 돈의 가치가 강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네. 양적 긴축까지 더해지잖아요. 회수하는 테이퍼링은 끝났고 네. 이제 마이너스로 네. 뿌린다는 뜻이죠. 마이너스로 뿌린다. 돈을 더 걷어들인다. 가져온다. 수축시킨다. 네. 그럼 이 얘기는요. 마치 우리나라는 통화 정책을 네. 오른팔로만 하는 거예요. 네. 금리 인상. 네. 근데 미국은 금리 인상이라는 오른팔도 있고 왼팔 뭡니까? 또 양적 긴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굉장히 강한 긴축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세게. 더 셉니다. 그러니까 같은 금리 인상 폭만 보시는 게 아니라 같이 0.5%포인트만 올렸다 하더라도 양적 긴축을 더하면 그렇죠. 이미 1이나 0.75에 가까운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네. 긴축 속도가 미국만큼 강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투자자면 하여간 미국 쪽으로 이제 돈을 넣으려고 하겠네요. 계속. 그렇죠. 이미부터 그런 현상이 있어. 그게 두 번째 돈의 이동입니다. 신흥국에서 빼서 미국으로 이동. 이게 두 번째 돈의 이동이고요. 네. 이미부터 전개되고 있고 달러 환율과 그러니까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이게 시그널이 아니라 네. 그걸
전망하고 움직이고 있는 이미 거죠. 움직였고. 예, 그게 중요한 시발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달러를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조금 있는데 네. 그러면은 달러가 지금 이 정도면 한계치가 아니냐 이렇게 네.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미 선반영됐다. 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여기서 좀 더 아직 미국은 더 강하게 좀 돈을 당긴다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많은 국가들이 네. 여러분은 안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지만 네. 엄청난 아우성이 들립니다. 저는. 우리나라보다 더 좀 약간 경제 규모가 작은 엄청납니다. 신흥국들 같은데 정말 엄청납니다. 막 더 죽을 맛이에요 지금. 뭐 스리랑카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그런 모습들이 정말 정말 절규의 소리를 저는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 리포트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하는 일이니까. 네네. 엄청나고요. 신흥국 외환 위기 직전의 상황에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물가 잡겠다고 긴축 행보하는 게 네. 다른 나라들은 너무나 부담이 돼요. 그걸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런데 중요한 게 바이든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네. 지금은 오로지 파월 입장에서만 생각한 거예요. 네네. 근데 바이든의 머릿속 나를 바이든으로 바꿔보자. 네. 그럼 내가 바이든이라고 한다면 네. 강달러를 원할까요? 약달러를 원할까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되면은 네. 자기한테 불리한 거 아니에요? 경기 침체가 불리하죠. 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년, 21년은 경기 부양이 숙제였습니다. 그죠? 네. 근데 22년의 숙제는 네. 경기가 아니라 물가가 숙제예요. 당장 지금 기름값 올라간다 이거죠? 그렇죠. 그거부터 막아야 된다. 제가 드리는 의견은 뭐냐면 강달러도 좋고 약달러도 좋아요. 그리고 둘 다 나쁠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시점에 따라 달라요. 네. 기본적으로 20년, 21년은 생각해보세요. 그전 트럼프도 마찬가지. 네. 계속 리쇼링 정책 단행했잖아요. 네네. 야, 너 미국에 공장 져. 네. 그럼 공장 지은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미국이 수출하는 국가가 돼야 되잖아요. 수출이 유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중국의 관세를 팍 때리고 네. 중국에서 공장 지면 안 된다. 네. 미국에 공장 져라. 여기서 공장 져봐야 관세 20% 매기니까 수출할 때 덜 유리하다. 인건비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서 수출하면 훨씬 유리하다. 그러면 뭘 만들어야 됩니까? 약달러를 만들어야 돼요. 수출하기 좋으려면. 네네네. 다른 나라 상대국 통화의 가치가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 짓게 하기 위해서. 네네. 그게 경기 부양책이었어요. 심지어 그때 그러니까 실업률도 낮춰야 되고 네, 실업률 낮춰야 돼요. 경기 부양시켜야 돼요. 직업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 과정에 미중 패권 전쟁도 있었던 거고요. 네. 해석을 해보자면. 네. 또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환율 조작국. 네. 우리 막 지정한. 네, 너 환율 조작국 후보국이다. 이게 뭐냐면 약달러를 원했던 거예요. 약달러를 하려는데 우리가 안 도와주고 계속 우리도 낮추니까 중국 같은 나라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약달러 만들어야 된다니까 하면서 이게 뭐예요? 그 동안의 숙제는 경기 진작이었던. 그렇구나. 그죠? 네. 근데 22년의 숙제는 해결했고 경기는 해결했고 나름 해결했고 나름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물가. 바이든도 물가를 잡으려고 하겠네요. 그렇죠. 물가가 숙제인 거예요. 바이든 앞에 등장한 가장 중요한 숙제는 그 화이트하우스 그 네. 책상 위에 딱 그 숙제 질문이 던져져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그럼 같은 마음이네요. 바이든도 인플레이션 파이팅이에요. 그래서 뭐 한미 통화 수합 뭐 이런 건데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통화 수합을 과연 해줄까? 그러니까 한미 통화 수합을 해야 우리한테 좋은 거죠. 환율이 그렇죠. 좀 안정되니까. 지금으로서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되게 재밌게도 강달러가 지금은 부담이지만 강달러가 더 좋은 거였어 원래는. 왜? 옛날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수출하니까. 수출하기 더 좋아야 되고 그러면 채선성이 높아지고. 근데 지금은 수입업자의 부담이 너무 가중되니까 특히 원자재를 수입하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되니까. 이거는 기름값만 보면 알잖아요. 지금 기름값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정유가 막 2,200원 막 이러고 2,100원 하고 막. 너무 재밌는 현상이 제가 오늘 아침에 분석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 WTI와 달러 강세가 반대로 움직였어요. 달러의 흐름이. 그러니까 WTI 이 원유 가격이 오르면 달러는 떨어지고 달러가 오르면 원유 가격이 상쇄되고 이게 상쇄되는 반대의 경로로 흘렀어요. 근데 22년 지금 최초의 일인데 국제 유가와 달러 가치가 같이 강세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더군다나 국제 유가가 치솟아서 문제인데 그걸 수입하는데 더 많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석유는 달러로 사와야 되는데 그렇죠. 달러도 비싸고 원유도 비싸니까 곱하기 하면 최고로 비싸게 사는 그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이렇게 힘든 거예요? 도대체? 기본적으로 바이든 입장에서도 네. 달러 강세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국제유가 치솟긴 하지만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 사들이는데 이 가격을 나름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관점에서도 뭐 우리나라 뭐 장관이 뭐 누구랑 만나가 옐렌하고 만나서 통화 수업을 체결하기 위해서 뭐 한다. 네. 그건 가능성이 좀 없지 않을까. 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네. 국민으로서. 네. 다만 우리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희박하다. 그러니까 물가 잡아야 되는데 우리 같은 수출해주는 나라를 도와주겠냐. 괜히 네. 그 도와줘가지고 우리만 혜택을 주기에는 우리가 뭐 제시할 카드가 없군요. 그것도 있고요. 네. 이 미국 입장에서 통화 수합을 이미 체결해 있는 국가들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 글쎄요. 우리 한국과 굳이 통화 수합을 체결해야 될까? 말 그대로 그냥 완전 동맹국들만 해주는 거잖아요. 정말 자기들 친구들. 뭐 친구들이니까 해주기도 하지만 네. 뭐 물론 미국한테 유리해야 해주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한시적으로 통화 수합을 체결했었죠. 위기 20년도에 한번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20년에 했었고 그것을 연장해서 네. 21년 12월까지 연장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끝났군요. 그게 끝난 거고 네. 그냥 아예 한시적인 통화 수업이 아니라 그건 위기 국면이었으니까 그렇지만 네. 근데 한시적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우리 통화 수업을 체결하자 이건데 네. 이 위기 시에는 미국 입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달러가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 수합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얼마든지 주는 게 유리했었던 경제예요. 네. 지금은 또 더군다나 네.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게 과연 가능할까?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게 아닐까. 그래서 달러 강세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것은 이제 환에 투자하는 방식이 이제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환차익을 보느라고 뭐 이걸 전환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달러 강세 기조가 유지되니까 네. 달러화로 투자하는 그 투자 대상끼리 전환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제 국내 주식 입장에서는 아니면 국내 어떤 금융자산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당장 돌아올 요인은 조금 좀 낮다. 네. 어쨌든 지금 환율이 높으니까. 아마 이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시는 그 방법도 거의 유사할 텐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매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우리 주식시장의 코스피라는 주가를 결정짓는 그 요인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네. 근데 이 수요가 이만큼 있다고 해볼게요. 네. 그냥 편의상 3분의 1씩 잘라볼게요. 네.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네. 근데 이 전체 일 중에서 3분의 1이 만약에 빠져나간다. 더군다나 이런 국면에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빠지시죠. 그러겠죠. 주식 안 한다. 네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빠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만 빠지는 게 아니라 이 3대 주체들도 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성 자산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런 네.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투입되는 돈의 양이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죠. 네. 그게 반영된 게 우리 한국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러겠죠. 줄어드는 거라고 볼 수 네. 있죠. 그만큼 돈이 안 몰린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채널은 좀 부동산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부동산 쪽도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뭐 동일할 텐데 네, 부동산 쪽은 외국인이 좀 적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일단 주식시장하고 가상자산 시장 먼저 빠진 거예요. 외국인들이 나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주식이나 가상자산은 네. 이 시장의 성격상 네. 현금화가 유리하죠. 쉽죠. 쉽기도 쉽죠. 쉽기도 바로도 쉽고. 되는 거죠. 그냥 바로 되죠. 바로 되죠. 어. 그러니까 현금화 액션 여러 가지 액션 뭐 예를 들어 네, 여러 가지 네. 정보나 네, 부정적인 네. 정보,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을 네. 듣다 보면 현금화가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현금화가 먼저 된 거고요. 그리고 자금이 빨리 회수된 거죠. 회수도 쉽죠. 그렇죠. 여러 가지 돈의 이동이 쉬워요. 네. 근데 그 무엇보다도 특히 전쟁 이후에 네. 불확실성이 커지네, 긴축 행보 이어지네. 그럼 자산 시장에 몰렸던 돈이 회수되겠네. 네. 어디로 이동하겠습니까? 현금성 자산으로. 가장 먼저 빠진 게 가상자산 시장이죠. 가장 먼저 빠졌죠. 네, 여러분 네. 기억하시죠? 네. 뭐 지금 뭐 작년부터 막 0.098 뭐 이런 식으로 떨어졌죠. 그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공격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네. 돈이 빠져나가는 공격인 거죠. 네. 네. 그리고 그다음이 주식시장인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실물 경제에 약 6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네. 선행 지표. 왜? 심리 지표니까. 아까 선물 시장을 가지고도 말씀드렸죠. 네. 네. 그러니까 먼저 빠져나간 거예요. 뭘 예상하고
금리 인상 행보가 있고 금리 역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예상한 거예요. 투자자들이 먼저 빠졌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경기 동행적입니다. 선행하기도 하는데 동행. 혹은 후행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경기 침체 국면을 만났을 때 뭐 이렇게 매도가 일어나거나 그러니까 경기 선행하는 측면도 있고 동행하는 측면도 후행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것을 이제 총합적으로 보면 동행한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얼추 그냥 비슷하게 간다. 특히 이 부동산 시장만큼은 시중금리와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매수하는 그 매수 비용이 금리와 연동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도 2018년 7월에 정말 막대한 빚에 의존해서 뭐를 하나 샀고 뭐 그랬었는데 그때 우리가 감안할 때 금리 떨어질만 남았네라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2018년 7월자로 샀고 그 빚은 20년 중반에 다 갚자라는 뭐 제 소득이나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계산하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때의 금리와 금리가 떨어질만 남았다. 그리고 자산 가치는 올라가겠네. 이런 것들을 판단하니까 투자를 할 텐데 지금 당장 판다고 하더라도 내놓는다고 해도 당장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뭐 계약을 하고 중도금이 있고 뭐 세금도 있고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현금화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선행하기가 어려운 성격이 있어요. 먼저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다. 이게 뭐 경제학적으로 하면 탄력적이지 않은 거죠. 비탄력적. 비탄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역시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중금리와 그러면 시중금리의 고점이 형성되는 그 구간이 23년 중반 정도라고 지금은 상정할 수 있는데 23년 중반 정도로 그냥 예측된다. 현 상황으로 그렇게, 간다면.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시중금리의 정의가 기준금리 더하기 알파 아닙니까? 그러면 알파가 0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중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더 중요한 한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요. 그 은행의 행태인데 행태라고 봐야 되나? 은행의 액션인데요. 그게 디레버리징이에요. 이게 뭐냐면 위기를 감지하고 소극적으로 대출해줘요. 그리고 상환할 만한 여력이 충분한 그런 경제 주체에게만 부채를 주거나 그리고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시켜서 빨리 빚을 갚게 만들거나 자기의 위험을 해치시키는 거예요. 그런 액션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DSR 막 하고 막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금융기관에서 규제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은행들이 자기 자체적으로 하는 규제 안에서 가동할 수 있는 것을 다 풀가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련의 실물 경제 움직임을 자극할 텐데 그 움직임은 23년 중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 가격을 잡는 역할이 그런 것이고 지금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 이 지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마이너스 0.01%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시작이다. 23년 중반까지는 그리고 경기 침체가 맞물려서 어떻게 이게 장기화될지 모르겠죠. 그때쯤 제가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23년 중반까지 이게 본격화될 소지가 있고 또 경기 침체라는 이런 실물 경제 위기를 맞이하면 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경기 침체 오기 전에 우선 물가 잡아야 되니까 금리 계속 올라갈 거고 그때까지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계속 부담은 되니까 못 사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있는 사람들도 좀 팔려고 할 텐데 뭐 거래가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어쨌든 이게 뭐 상승 여력이라는 게 많이 없을 수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락 요소들이 더 많은 상황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만약 23년 6월이 됐어요. 그때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럼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은 그럼 다시 금리를 또 내리는 거예요? 그때 금리를 당장 내리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물가를 보고 또 그때 상황 봐서 그렇죠. 그럼 어느 순간 좀 금리가 유지되겠네요.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기준금리의 스탠스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근래 역사에서는 어쨌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때 금리를 제로 금리로 떨어뜨렸죠. 그리고 미국 기준으로 그 이후 2015년 12월에서야 금리를 한번 인상했어요. 그때 동안 계속 유지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인상을 했죠. 15년 12월, 16년 12월, 17년 3번, 18년 4번, 9번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유지되다가 18년 그게 고점이에요. 그럼 여러분 금리를 이해하고 계시면 내가 변동금리로 대출 받을지 고정금리로 받을지도 벌써부터 재테크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2018년 7월에 이게 고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변동으로 받았던 거죠. 시작하는 금리도 싸고 그리고 앞으로 이자 상환 부담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들도 재테크에 꼭 반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23년 6월부터 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실제 금리는 좀 더 유지가 되는 거니까 지금 부동산 뭐 사는 분이든 뭐 파는 분이든 금리가 좀 고금리로 계속 좀 유지될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어느 순간 한 최소 한 1년 이상, 2년 이상. 제가 이런 말씀은 어디서도 드려본 적이 없는데 잠깐 한번 말씀드리면 역시 내가 연준 위원이라고 생각해보자. 특히 책임자, 파월이다. 우리 한국은행 총재다라고 생각해보면 그럼 바로 금리를 내리면 그럼 욕먹죠. 바로 내릴 건데 왜 올렸냐라는 엄청난 비판이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가뜩이나 금리 인상 싫어하는데 엄청난 너 왜 그랬어? 빨리 나와. 탄핵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그러니까 터미널 레이트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그 올려가는 그 속도가 주춤해집니다. 보통. 주춤해지는 지점이 거의 고점에 다다랐다. 근데 그런 지점에 경기 침체가 오는 거죠. 여러분이 직감하시기에는 물가 상승세는 피크를 찍고 떨어지네. 근데 실업률이 높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침체 국면이 오는 거예요. 그런 지점에는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상하기가 어려워요. 지켜보자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게 흐름이고요. 지켜보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지만 물론 20년처럼 우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팬데믹 위기가 오면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죠. 긴급 소집 회의를 해서라도 비컷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떤 또 다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가 없다라는 전제하에서는 그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 명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야 될 명분도 필요하고 올려야 될 명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고 상황을 봐서 좀 올려주세요 아니 내려주세요라고 좀 이렇게 부탁을 해야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사실은 제가 책임자여도 할 것 같아요. 먼저는 안 움직이죠.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이나 이 통화 정책 기조의 변화가 인기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누가 칭찬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단행할 때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조금 지적을 했는데 한국은행에서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을 물가를 잡기 위해 단행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질문을 그 앵커께서 주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선제적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 지금 물가 이미 올랐는데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했느냐 6% 올랐는데 뭐. 이미 잘못한 거다. 그러면 이미 물가가 6% 오르기 전에 미리미리 올렸어야 된다. 선제적이라는 표현을 쓸 거라면 안 쓸 거면 괜찮은데 왜냐하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금융통화위원회도 뭐 인공지능이 아니니까 그것까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렇게 해놓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이거는 좀 고급스러운 표현이네요. 적절치 않다는 거는 뭐 약간 면피성 멘트일 수도 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도 계시고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결론은 제가 듣기로는 은행주를 사야 되는 건가? 그리고 뭐 결국에 금리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예금 넣어놔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달러? 뭐 이런 건가요? 뭐 어디에 돈을 넣어놔야 되는 건가요? 참 지금 어려운 국면입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22년 하반기에 우리가 예상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거를 흐트러 놓는 그 중요한 변수는 22년의 변수가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전쟁의 종식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 전쟁의 종식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화로라도 말씀드릴게요. 전쟁의 종식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일단은 전쟁이 좀 장기화된다. 전쟁의 종식은 너무나 바라는 우리의 상정할 만한 변수지만 전쟁의 종식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먼저 말씀드려보면 기본적으로는 이 인플레이션 현상은 계속됩니다. 다만 피크아웃은 찍겠죠. 그 피크아웃을 찍는 지점을 여러분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미국 물가를 관찰하셔라.
결국에 미국이 지금 금리를 쥐고 흔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긴축 행보를 강하게 가져가지 않으면 네. 이렇게 빅스텝을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식 속에서 경기 침체가 걱정되니까 동결이고요. 네.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하니까 0.25%포인트 올려야 되는 이유인데 근데 기여도를 따지는 거예요. 네. 근데 미국이 자이언트나 그 이상 할 것 같으니까 0.25 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러니까 있기 한국은행이 왜 0.5로 올렸냐? 0.5로 올린 이유를 그냥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원래라면 동결인데 0.25 정도 하는 게 우선은 맞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이 더 올릴 것 같으니까 그렇죠. 우리도 따라는 가야 되니까. 그게 선제적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선제적이 맞을 수도 있겠네. 근데 물가를 잡기 위한 선제적 행보라고 하니까. 그 멘트는 좀 달랐죠. 그건 조금 이상한 거죠.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너무 재밌는데요. 전쟁의 종식이 있으면 그 시나리오에 맞게 다시 한번 뭐 출연을 하든가 뭔가 아니면 대표님께만 따로 전화를 드린다든가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요. 전쟁의 정식이 없다 그러면 결국 물가가 피크아웃을 찍겠죠. 물가 상승세가. 저는 감히 7, 8, 9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7, 8, 9. 피크아웃 찍을 지점이.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그 근거 한 가지가 가장 지배적인 근거가 국제 유가가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국제 유가가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를 야기하는데 그렇다고 국제 유가가 오른다고 바로 인플레이션 반영되지 않고 국제 유가 떨어진다고 또 바로 떨어지진 않아요. 물가는 하방 경직성이 있어요. 언제 예를 들어서 김밥을 파는 김밥 가게 할머니다라고 우리 가정했을 때도 가격을 올릴 수는 있어도 떨어뜨리긴 힘들거든요. 그렇죠.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잘 안 떨어져요. 국제 유가 떨어진다고 해서 주유소에서 가격 내립니까? 안 내리잖아요. 뭐 그 이유도 있어요. 그 동안에 사왔던 비축유의 가격을 반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오를 땐 바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이 있어요. 떨어지기 시작했어도 이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그 동안의 심리가 반영되는 그런 과정 그리고 기본적으로 밀 가격이 오르면 라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이 밀을 그동안 비축해 놓은 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때 이 비축분을 쓰고 가격이 떨어질 때 다시 비축하는 거예요. 그게 기업들의 굉장히 중요한 구매 전략입니다. 공급망 관리 전략이에요. 그러겠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려서 결과적으로 7, 8, 9월 정도의 물가 상승률에 고점을 찍을 거고요. 다만 물가 상승률의 고점이라는 개념과 물가의 고점은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라는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100원, 200원, 300원 상승하죠. 계속 100원씩 올랐죠. 그러나 이때는 100% 올랐지만 이때는 50% 올랐죠. 그렇죠. 상승률은 떨어지는 거예요. 상승률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22년 동안 가격이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도 여러 가지 것들이 상승률이라는 면은 물론 전년 동월 대비니까 다른 해석이지만 이런 관점에서 23년에는 무조건 잡힙니다. 물가 상승률이. 그러나 여러분의 체감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느낌인 거죠. 물가가 잡힌 거지 그냥 고점에 그냥 유지되고 있는 거지 내려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죠. 체감은 안 되겠네. 체감하고는 또 다릅니다. 원유 가격도 예를 들어서 배럴당 100달러다. 그럼 이게 만약에 200달러까지 올랐다. 100% 올랐죠. 그러면 만약에 이 상승률 8%라는 이런 상승률을 23년에도 유지해야만 한다면 100달러에서 200달러 올랐기 때문에 400달러로 올라야만 그 상승률을 유지하는 개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승률을 원래 피크아웃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산수적으로 이래요. 그러겠네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전년 동월 대비 우리의 소비 품목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의 가격 등락률을 계산하는 건데 전년 동월 대비이기 때문에 산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크아웃은 분명히 찍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빼고는 대부분의 시장에 의해서 정해지는 지표들은 피크를 찍고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피크를 찍고 떨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 경기를 판단하거나 혹은 자산 시장에 대한 어떤 하방 압력 혹은 상방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물가, 금리, 자산 시장 이 경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산 시장을 보고 싶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물가를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결국 물가 너무 재밌는 게 오늘 새벽에 CPI가
예를 들어서 8.8을 상회할 것 같다. 물가지수가. 그럴 것 같다라는 그 안 좋은 기대감, 안 좋은 그런 전망만으로도 미국 뉴욕 주가가 크게 떨어졌었거든요. 네네. 또 재밌는 것은 지난 CPI 발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8.5% 찍고 8.3 그리고 8.6으로 올랐어요. 네. 이때 8.3으로 찍었을 때는 네. 다시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피크아웃 찍었네. 네네네. 그래서 이거보단 떨어질 거야라고 기대를 했는데 떨어지지 않고 더 오른 거죠. 한 번 더 올라가. 그러니까 와 이것은 다른 말로 네. 물가가 긴축 행보를 더 보이겠네. 그러니까 자산시장이 조정되겠네. 네. 결국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기대값 8.2%를 훨씬 웃돌면서 그날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단기적인 현상도 네. 물가와 긴밀하게 연동되기 때문에 결국 물가, 금리, 자산시장에 연동되는 이 경로를 보시고 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주식이나 부동산이 시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좀 구분해 가면서 이 경로를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바이든 얘기도 조금 해주시긴 했는데 네. 대통령이 뭐 사우디랑도 막 싸우고 막 그러다가 뭐 순방도 간다고 하고 뭐 나름 좀 뭔가 좀 약간 액션을 좀 취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물가도 잡아야 되기도 하지만 맞습니다. 결국에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경기 침체를 또 어느 정도 용인해야 되는데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어떻게 다른 묘안을 생각해낼 방법은 없을까요? 중국하고 좀 갑자기 네. 사이가 좋아진다거나 그러니까요. 아니면 갑자기 뭐 사우디에서 예. 갑자기 그럼 원유 막 증산할게. 예. 이럴 일은 희박할까요? 이거는 지금부터는 그런 의미에서 네. 제가 정치인으로 저를 바꿔보고 한번 소설을 써봐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뭡니까? 정치입니다. 다른 말로 표예요. 네, 투표가 중요한 거예요. 투표가. 네네. 그 투표가 11월에 있죠. 11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모든 일련의 것들이 네. 미국인들은 네. 중국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러시아 나쁜 놈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미국이 네. 중국을 그냥 놔둔다? 아니 미중 패권 전쟁을 완화한다? 그럼 바이든은 표를 더 잃습니다. 아, 표 계산을 해봤을 때 표 그게 계산. 오히려 손해다.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중국이랑 좀 대담하게 싸우는 모습을 네. 미국 국민들은 더 기대할지 몰라요. 기름값이 오르더라도 뭐 예를 들어 뭐 물가가 오르더라도 네. 중국하고는 좀 싸워라. 중국하고는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표니까. 네네. 경제가 아니라 표니까. 그럴 수 있죠. 물가가 아니라 네네. 표인 거예요. 네. 표를 위해 물가를 잡는 거죠. 네. 그래서 표라는 면에서 저는 그냥 과감히 정치적으로 네. 생각한다면 그럴 것 같고요. 다만 사우디하고도 만나고 이런 것들은 원유 더 공급해라. 원유를 잡으면 물가가 진짜 잡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의 70%가 네. 원유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급을 늘려가지고 물가를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꼭 그 소비를 위축시켜서 안 잡아도 네네. 그 방법은 없냐. 그러니까 좀 다 같이 아름다운 사회를 갈 수는 없냐. 근데 결국에는 사우디한테 이렇게 가서 좀 미안해라고 하는 거 말고는 지금 딱히 없을 수는 있겠네요. 중국은 좀 어렵다. 그래서 저는 그건 어려워 보이고요. 네. 어쨌든 그것을 이제 우리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독립성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하고 네. 파월은 다른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다른 나라요? 네, 약간 그러니까 철저하게 독립되어야 되고 독립이 필요한 뭐 거고요. 그렇기도 하죠. 그렇다고 물론 인사권을 가지고는 네.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통화 정책의 수장인 파월은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물가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하는 거고요. 네. 또 역시 행정부의 수장인 바이든은 행정부 나름대로 물가를 잡기 위한 행보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미중 패권 전쟁도 조금 완화는 돼요, 실제. 네. 왜냐하면 자국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국에 대했던 그 관세를 완화하잖아요. 학용품 관세 완화한다. 그런 그렇죠. 기사 봤거든요. 그게 그런 겁니다. 네. 결국 중국으로부터 사오는 그런 물건의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행보니까 그런 액션은 취합니다만 명분 있는 것들은 조금 해주지만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주고 하기에는 전체적으로는 좀 안 그렇고요. 중국과 싸우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 IPF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중국과 굉장한 강한 격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끝나고 나서 또 갑자기 또 다른 데서 만약에 또 싸우고 이러면은 또 쉽지 않을 수도 정말 있겠네요. 전쟁은 아닐지 몰라도 경제 전쟁하고 그냥 정치적으로 그런 싸움을 하겠죠. 예를 들면 대만을 놓고 격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또 우리의 시나리오. 골치 아프겠네요. 골치 아픕니다.
예를 들면 가상을 해본다면 미국 항공모함이 네. 한국 근해까지 오는 거예요. 네. 액션만 취하더라도. 네. 그러면 너네 해볼래?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네. 중국이 이 IPEF에 참여한 그 미국 우방국들한테 굉장히 강한 경제 보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미 경험했잖아요. 네. 요소 사태. 그죠? 그렇죠. 그런 일련의 것들이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지 그러니까 않을까. 진짜 내년 예측이 쉽지 않겠어요. 네, 정말로. 저도 너무 힘듭니다. 예, 너무 힘듭니다. 이거 거의 약간 좀 무당의 느낌으로 지금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전쟁까지 지금 뭐 네. 예측해야 되니까 저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거 생겼는데 네. 페리티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 요번에 알게 됐는데 네. 그 유로화가 보통은 달러보다 비싸잖아요. 예. 근데 거의 비슷해졌다고 하면서 네, 막 기사가 네. 뜨더라고요. 예, 1유로 1달러. 네. 그러면 이게 이상한 현상인 거죠.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비하면 이상한 거죠. 그러면 지금 유로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것도 결국엔 강달러의 그 영향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강달러고요. 또 이 유로화를 그러니까 이 돈의 가치는 네. 여러 가지를 설명하지만 네. 또 그 돈의 가치 중에 특히 달러는 또 많은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네. 예를 들면 달러만큼은 안전자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네. 가장 밀접하게 특히 단기적으로 밀접하게 요동치게 만드는 변수가 바로 불확실성이에요. 전쟁이 나면 달러 가치는 무조건 치솟습니다. 네. 그리고 팬데믹 상황도 달러 가치가 일시적으로라도 치솟게 만들어요. 네. 네. 그다음 다른 변수가 또 작용하는 거죠. 변동성이 있고요. 근데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들은 달러를 포함해서 모든 통화들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 경제의 펀더멘탈을 보여주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전쟁이 난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박살나겠죠. 박살나겠죠. 네. 그게 펀더멘탈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력. 그게 러시아 루블화가 한번 팍 그 뭐 같이 폭락했었던 그거죠. 근데 다시 또 다시 됐죠.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쟁이 났는데 루블화는 다시 또 안정화가 되고 하는 것들은 그러면 또 다른 의미인가요? 다른 불확실성인 거죠. 불확실성을 해지하기 위한 행동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달러로 바꾸자. 네. 그러다가 그래 전쟁 뭐 장기화 되겠네.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것들도 이 공포감 혹은 변동성, 빅스지스라고 하죠. 네. 이 변동폭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네. 이런 것들이 다 심리적인 요인이에요. 달러로 들고 있을까? 네. 루블화로 갖고 있을까? 심리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이게 돈의 움직임인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루블화가 가치가 막 떨어지다가 다시 이렇게 안정화되는 게 네. 결국에 유럽은 지금 러시아 천연가스 없으면 겨울 못 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유럽 뭐 지금 뭐 석탄 막 떼고 뭐 지금 뭐 나무 떼고 막 이런 거 준비한다면 뭐 준비한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석탄.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럽 입장에서는 지금 말 그대로 천연가스 없으면은 난방 안 되고 뭐 지금 안 될 텐데.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근데 전쟁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유럽하고 사이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네. 어떻게 뒤로 그러면 어떻게 좀 협상하고 뭐 이런 건가요? 그래서 미국 천연가스도 수입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천연가스 아니고도 계속 중동에 가서 바이든이 협상하고자 하는 그 배경도 네.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요. 그리고 물론 물밑으로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의존도를 완전히 줄이는 구조적 변화를 단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는 안 되죠. 바로는 안 되죠. 네.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것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그리고 다른 중동이라는 대체 에너지를 그렇죠. 어떻게든 뭐 그런 것을 가져오려고. 계속 고민하는 과정이고요. 원자력 얘기도 나왔었고요. 물론 원자력 다시 꺼졌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변화고요. 우리나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일시적인 충격이었을지 몰라도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한일 무역 전쟁 겪었잖아요. 2019년에 우리 불화수소를 비롯한 반도체 핵심 소재 공급 안 한다. 근데 그 결과 누가 이겼습니까? 공급 안 한다가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물론 이 러시아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러시아 경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을 리가 없죠. 좋을 리가 없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폭이 마이너스 15 이렇습니다. 이번 달 19일 날 IMF 경제 전망에서 그거 다루겠지만 러시아 전쟁의 충격으로 러시아가 올해도 내년도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위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안 좋습니다만 결국 경제 제재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제재를 단행하려고 도깨비 방망이 휘둘렀는데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메랑이 돼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같이 세계 경제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어쨌든 경제적으로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뭐 유럽, 미국, 뭐 한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는 지금 뭐 어떤 희망적인 그런 게 좀 느껴지지는 않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예, 암울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 달러밖에 없나요? 그러면 달러? 그런 상황에서 네. 왜냐하면 내 재산을 지켜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미 조금 뭐 타격을 입은 분들도 있지만 네. 그래도 아직 뭐 내가 좀 현금을 좀 들고 있었거나 아니면 뭐 그래도 좀 덜 떨어진 뭐 네. 아직 뭐 보합 유지하고 있는 뭐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거라도 지켜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가장 좀 안전한 거. 가장 안전한 건 그래서 아직까지도 네. 저는 기본적으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셨으면 좋겠다. 우선 현금을 좀 늘리고 돈의 가치가 강할 때는 네. 이 돈의 가치가 강한 그 흐름을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기준금리의 고점이 형성되는 그 구간까지는 네. 저축 특히 특판 상품 5% 이상의 특판 상품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하셔서 네. 저축으로 돈을 좀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네. 기본적인 의견이고요. 네. 근데 이거보다 나는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식료품 원자재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식료품 원자재. 네, 이 식료품 원자재는 특히 만약에 전쟁이 종식이 되면 일시적인 급락이 있을 겁니다. 네. 엄청나게 급락. 근데도 그럼 전쟁 끝나면 사라는 건가요? 가장 좋은 시점이 그겁니다. 전쟁의 종식이 있고 일시적인 조정이 있다가 네. 그러면 그때 또 다른 여론이 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쟁 이후의 시나리오를 잠깐 그리면 전쟁 종식과 함께 모든 원자재 공급이 제대로 되겠네 착각이죠. 정확히. 심리가 또 이제 갑자기 확 좋아지니까. 이제 공급이 일어나. 네. 그럼 원자재 돈 빼. 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는 거예요. 한번 급락한다. 금융위기 때도 그랬어요. 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네. 이 15년 동안을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고 정의하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15년 동안 장기 상승 랠리를 했어요.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세계의 공장으로 등장하고 중국이 14%까지 성장했죠. 세계의 원자재를 블랙홀처럼 팍 빨아들였으니까. 네. 심지어 기호식품 수요도 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커가면 아스팔트 깔죠, 도시 형성되죠, 건설 일자리 늘어나죠, 중산층이 늘어나요. 그러면 기호식품을 먹는 거예요. 못 먹던 사람이. 그러니까 커피, 콩, 옥수수 이런 것도 수요가 늘어나요. 자연스럽게 이게 원자재 가격이 다 치솟습니다. 이게 슈퍼사이클인데 이 슈퍼사이클 기간에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급격히 조정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조정되고. 그럼 금융위기 일어나면 당연히 수요가 또 위축되겠네. 이런 전망으로 가격이 급락했다가 다시 치솟았거든요. 그 그래프 되게 재밌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물론 이거는 롱텀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만 이 전쟁의 종식은 숏텀하게 굉장히 급격히 한 일주일 정도 조정되다가 확 떨어졌다가 그랬다가 이제 급등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 지점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뉴스가 어떤 뉴스가 돌까요? 복구입니다. 복구해야 되니까. 그럼 복구 사업에 그래요? 당연하겠죠. 복구 사업에 엄청난 원자재가 투입되겠죠. 다시 도시 건설해야 되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 주가가 폭등할 때 당연히 복구 사업과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쳐도 뭐 이미 많이 진출했던 그 복구 사업과 관련된 건설이라든가 엔지니어링 기업들, 관련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급격히 반등할 소지가 분명히 있고요. 어떤 뭐 전력망을 공급한다거나 뭐 항만 뭐 항구 뭐 할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플랜트 건설 집도 필요하고 지금 그런 것들부터 뭐 시멘트 뭐 원자재들 뭐 다 들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원자재가 또 다른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오는 건가요?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렇긴 어렵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어 보인다라고 저는 겸손하게 말씀드리고요. 잠깐 반등할 수 있다 분명히. 그래도 이 책에다가는 슈퍼 스파이크라고 표현했어요. 긴축의 시대. 여기에는 슈퍼 스파이크는 무슨 의미예요? 슈퍼 스파이크는 슈퍼사이클은 15년, 20년 랠리고요. 그걸 전 예단할 만한 근거는 못 찾았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걸 판단할 만한 근거 못 찾았고 슈퍼 스파이크는 3년에서 5년간의 랠리입니다. 그 정도면 꽤 긴데요. 꽤 길죠. 근데 그 관점에서 이때 원자재가 폭발적으로 수요가 있지만 재밌게도 공급도 부족하고
공급은 부족했었는데 공급도 늘어나겠네. 네. 라는 여론도 있고 네. 수요도 늘어나겠네. 네. 이게 나름 상쇄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른 원자재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이름하여 식료품 원자재입니다. 그때는 먹거리가 부족하고 먹거리 수요가 늘어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요 얘기는 좀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원자재 바스켓 중에 식료품 원자재가 농산물 원자재죠. 네. 농산물 원자재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밀, 옥수수, 대두, 콩입니다. 네. 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네. 농산물 원자재인데요. 이 농산물 원자재 가격이 이미 3년 동안 장기적인 상승 랠리를 보였어요. 곡물 가격이나 식료품 가격 지수도 역사상 고점을 계속 네. 찍었습니다. 자, 이런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 랠리가 야기된 요인들을 판단해 보면 요인들을 한 5-6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네. 그 요인들이 전쟁의 종식이 되고도 네. 이건 5년까지 갈 만한 요인들인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 요인은요. 이 탄소 중립 행보입니다. 실례지만 경유 차세요? 가솔린 차세요? 하나하나씩 있으세요. 네. 저도 둘 다 있는데. 네. 근데 경유 넣으실 때, 네. 경유 넣으실 때 혹시 바이오 디젤도 넣으세요?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 없지 않아요? 없지 않아요. 네. 그죠? 네. 좋은 답변이십니다. 네. 바이오 디젤을 이미 넣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예, 이미 혼합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노력이에요. 네. 3.5% 바이오 디젤이 더 비쌀 거 아니에요? 네. 석유 사오는 것보다 더 비쌉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바이오 디젤을 적어도 3.5%는 혼합해서 주유할 수 있게 그렇게 이미 혼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구매하는 과정이고. 바이오 디젤이 연소가 되면 그 좀 탄소 배출량이 좀 줄어드나 보죠. 아무래도 바이오 디젤 함량이 많을수록 이 화석 발전이 아니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바이오 디젤이나 바이오 에탄올을 만드는 것, 그게 바이오 에너지인데 그게 옥수수, 대두, 파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료품이 아니라 이게 원유군요. 원유입니다. 결국은 이게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는 건데 바이오 에너지는 말 그대로 유망 산업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만 3.5%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혼합 의무 비율을 더 강화할 계획이에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탄소 중립 행보예요. 그럼 이것은 구조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늘어나겠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단적인 증거가 22년 상반기에 1, 2월 달로 기억하는데 GS 칼텍스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합동으로 바이오 에너지 사업에 공동으로 착수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기업들이 유망 산업으로 보고 우리 바이오 에너지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종류의 곡물 수요는 계속 늘어나겠죠. 앞으로도. 그러면은 앞으로 식료품도 단순히 먹거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또 하나의 그 뭐 원유처럼 원자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런 수요가 많아지니까. 잠깐 그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옆으로 빠져나와 볼게요.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혹시 곡물 수입국 몇인지 아십니까? 꽤 높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7위입니다. 7위요? 그렇게 높죠. 그러면 왜 이렇게 곡물을 많이 수입할까? 그 곡물 수입량의 67%가 식탁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 사료. 그러면 이 한우 농가가 소를 기르는데 그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 중에 대략 한 55%가 사료값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우 농가들 정말 너무 힘들겠네요. 너무 힘들죠. 돼지 농가도 힘들고 닭고기 농가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닭고기 사와서 삼계탕 판매하는 삼계탕 집은 치킨도 그렇고 다 힘들겠네요. 다 힘듭니다. 다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사료값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근데 정말 힘든 기업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서울우유에 다녀왔는데 서울우유의 공급업체가 누굴까요? 목장주들이에요. 그러겠죠. 목장주 분들은 사료값이 치솟으니까 정말 힘듭니다. 정말 애통함입니다.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런데 우유값을 올릴 수 있을까요? 우유값은 또 왠지 못 올릴 것 같은데요. 올리기 힘들죠. 이거 바로 그냥 거부감이 들 것 같은데. 이거 올리면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저출산 현상이라든가 사회 문제,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가 먹는 거잖아 주로. 그러니까. 그럼 생각해 보면 이것은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은 올라가는데 가격은 잡히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힘듭니다. 네. 제가 그 말 잠깐 네. 옆으로 간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하는 곡물이 사실은 네. 식탁용이기보다는 사료용이 더 많다. 이미. 네. 그리고 다른 용도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식료품 원자재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까지 곡물 가격이 상승한 그 배경 한 가지가 곡물 공급 부족이었어요. 공급 부족의 이유는 이상기후입니다. 이상기후 현상이 제가 직접 브라질에 그 네. LS 그 트랙터 있어요. 그 농기계 LS 네, 농기계를 네, 네. 수출하는 이 LS 농기계 현장에 다녀오신 분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네. 군대 다녀오셨죠? 네. 예. 그러면 대민지원 혹시 나가보셨나요? 네. 한두 번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도 2번인가 나갔었는데 그때 모내기 한단 말이에요. 손으로 심죠. 근데 브라질은요. 네. 농기계로 심습니다. 너무 넓어가지고. 근데 농기계가 한 번 여기서 출발하면 네. 언제 돌아오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내일 돌아. 내일 들어요. 그만큼 광활한. 너무 넓어서. 네, 진짜 그렇게 비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곡창지대에 네. 브라질과 같은 뭐 그밖에 여러 곡창지대,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 그런 곡창지대의 이상기후 현상으로 네. 메뚜기 떼가 출범해요. 그리고 라니냐 같은 거. 이런 이상기후 현상.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장마 시즌이 끝나면 농산물 가격이 치솟죠. 네. 꼭 2월 달 한파가 끝나고 설 수요가 늘어날 때 농산물 가격이 또 치솟죠. 네. 계절적인 요인이 이렇게 수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냥 반복되는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듯이 구조적으로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곡물 공급을 차단시켰는데 이것도 이름하여 공급망 병목 현상이에요. 네. 왜냐하면 농심 같은 그런 기업은 이게 원자재 아닙니까? 과자 만들고 하는데 이게 이른바 공급망 병목 현상이었는데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그냥 비전문가로서 저도 비전문가입니다. 기후학자가 아니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될 것 같으세요? 단기간에 끝날 것 같으세요? 뭐 그냥 느낌상 더 갈 것 같죠.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상하듯이 FAO죠. 세계 식량기구는 이 이상기후 현상이 단기간에 잡히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곡물 가격을 끌어올린 이 요인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거죠. 여기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지금 이 이상기후를 잡으려고 탄소를 줄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식료품을 또 원료 삼아서 또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게 계속 부족하네요. 결국에. 너무 좋은 지적 주셨고요. 그럼 이거 해야 되겠네. 이거 투자해야 되겠네요. 좋은 투자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에 가서는 전략적으로 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드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식량 자원을 수입해다가 쓰는 게 아니라 농장을 사세요. 광산을 사세요. 탄광을 사세요. 그래서 광물 자원을 직접 그 소재를 직접 확보하는 예를 들면 미국의 칼길 같은 그런 농업 기업이 되세요. 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식자재, 식료품 같은 것들을 사서 쓰는 거는 너무 변수가 크고 리스크가 커지니까 아예 그냥 확보하는 차원으로. 정부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식량 안보 지수가 떨어집니다. 식량 전쟁의 시대잖아요. 왜 그러냐면 기억하시죠? 아마 그 인도네시아에서 이 파뮤 수출 차단했던 거 기억하시죠? 파뮤 가격 뭐 40% 50% 올라가고. 인도에서는 밀 수출을 차단했었어요. 또 말레이시아에서는 닭고기 수출을 차단했었어요. 근데 이게 다 원자재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 수출 더 많이 해서 경기 부양에 힘쓰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차단했을까요? 부족하니까. 자국 물가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먹는 거는 뭐 양보할 수 없는 거니까 사실. 그러니까 식량 안보 정책도 중요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영향 요인이겠네요. 근데 이건 실물 경제 관점이고요. 역시 이 농산물 선물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행태는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움직이겠지만 지금 이제 또 수요가 줄겠네, 경기 침체가 오겠네 하면서 또 떨어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전쟁이 종식되면 더 떨어지겠죠. 그랬다가 이제 폭등하는 시점이 오는데 그 폭등할 때는 저는 식료품 원자재 중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전쟁과 좀 연결시켜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도 뭐 세계적인 밀 생산국 중에 하나고요.
역시 우크라이나도 예, 그렇고 해바라기 씨유로는 1위 공급국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밖에도 대두, 콩, 옥수수 이런 게 뭐 5위, 6위, 7위 뭐 이렇습니다. 낮아도 9위. 곡물 생산이. 그러니까 그런 국가들이 지금 현재 경작지가 35에서 40% 훼손됐거든요. 지금까지. FAO의 보고서에 따르면. 근데 앞으로 더 훼손되겠지만 오늘 종식이 된다 한들 경작지가 복구되는 데는 적어도 2년이 걸려요. 그러겠죠. 뭐 지금 거기까지 가는 인프라 자체도 없을 텐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작지를 복구시키고 파종하고 뭐 씨 뿌리고 해서 수확하는 데는 더 많은 기간이 걸리죠. 그래서 전쟁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 전쟁이 오늘 당장 종식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곡물 공급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에 기초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때 뭔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식료품 원자재 가격에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하셔라.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정말 저희 채널에서는 잘 안 다뤘던 얘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저도 이제 식료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순히 먹거리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또 하나의 원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저도 정말 오늘 많이 배운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어쨌든 뭐 좀 미래 얘기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쓰신 책처럼 이 긴축의 시대는 사실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이 급하니까 지금 당장은 전쟁 중이고 뭐 금리 올라가고 뭐 정말 다 모든 게 지금 쪼그라든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시대를 당장 살아가야 되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이런 생각 하나는 가지고 무언가를 판단할 때 대응할 때 이걸 좀 기준을 삼아라. 뭐 이런 거 얘기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의견을 올리자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테크라는 것을 하고 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소득의 일부를 자산과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주식 전망, 부동산 전망에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 나의 돈의 전망, 금리 전망 그것은 왜 안 할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뭐 주식 가치의 뭐 등락을 보시면서 일희일비하시고 지금 힘들어하시고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22년은 이런 해구나, 22년 하반기는 이런 해구나, 23년은 또 이런 해겠구나. 그런 그 시점, 그 시대를 좀 규명하려는 의지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 시대를 읽어나가시면서 시대를 규명하시고 그 시대를 정확히 정의 내린 것에 기초해서 그 시대에 걸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마음도 살필 수 있는 좋은 투자가 아닐까. 일희일비하지 않는 시대를 규명한 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갖춘 그런 그런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산 투자만 사실 하다 보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그 앞단에 일어나는 일들까지 관심을 가지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조금 예측할 수 있다. 대응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내가 좀 그동안 생각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인플레나 이런 뭐 금리 인상이 좀 예측보다 조금 더 빨리 온 감은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당혹해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오늘 또 이제 김광석 교수님이 얘기해주신 걸 가지고 어쨌든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은 또 해야 되고 그러면 최대한 잘 대응해서 피해도 최소화하고 또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게 준비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 김광석 교수님과 인사 나누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서 그것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